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어제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들이 전하는 걸 보면 내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3년 4월부터 30년간 방류한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힘을 모아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모으고 또 감시하고 제어할 방안을 짜내야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핵심 인물의 사망으로 다시 불붙는 대장동 의혹 사건 특검 논란, 그리고 다시 악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사건 관계자가 또 숨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소상공인 선지원 후정산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해서는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윤 후보의 전방부대 방문과 관련해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7,000개와 의료 인력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강화 조치의 효과가 계속되면 1월 말 하루 확진자가 4,700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윗선의 결정에 따라 일한 실무자였을 뿐인데 수사기관의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향한 핵심 의혹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5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심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인 민간 사업자 평가 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해줬다는 이유로 공사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검찰과 경찰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로 비추어집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김 처장이 단순 실무자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윗선의 지시 없이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추진할 힘이 없는 위치였다며 공사 측이 김 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재판도 받지 않은 변론도 없는 것을 이미 회사에서는 청구를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겁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의 화살은 수사기관으로도 향했습니다. 김 처장의 상급자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실무자에 불과한 김 처장만 무리하게 압박하며 조사했다는 겁니다. 업무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과 그다음에 그런 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죠. 실무자는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면서도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유족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김 처장의 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로 여러 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인물들이 잇따라 숨지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숨진 김문기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책임진 인물입니다.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사업 일당의 공소장에는 김문기 처장이 관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먼저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3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 뜰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여러 평가 항목에서 다른 컨소시엄에는 0점을 주고
성남의 뜰에는 A를 부여해 결국 성남의 뜰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게 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했다가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김 처장과 당시 부하 직원들은 추가 이익금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는 조항 등을 추가한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민용 변호사의 요구로 해당 조항을 삭제한 사업협약서 재수정안을 제시했고 공사의 추가 사업이익 배분 요구권이 누락된 협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이다 보니 지난 9일을 마지막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의 공모를 인정할 정황을 비롯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참고인 신분이었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을 뿐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황무성 초대 사장의 사퇴 압력 의혹에 연루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검찰의 윗선 수사가 한동안 멈췄는데 다시 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 처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지시로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했다는 등의 정황이 나오면서 공사와 대장동 일당, 성남시 윗선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연내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주요 사건 관계인의 사망으로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특검을 받아들이라며 다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후보 역시 특검이든 검찰이든 필요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걸 계기로 야당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다시 잡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검을 당장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도대체 대장동의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의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꼬리 자르기 수사로 사건을 뭉개다 생긴 일이라고 항의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후보는 한때 부하 직원인 김 처장 사망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특검을 요청했다고 거듭 밝히면서 혐의도 없는데 망신 주려는 게 아니라면 검찰이든 특검이든 조사받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테니까요. 제 입장은 어쨌든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 후보가 당의 특검 논의를 계속 지시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의지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법안이죠. 그 법안을 상정을 안 한다고 하는데 상정을 한다고 한들 논의가 진척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당에서 과연 그 특검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이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김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알지 못했고 경기지사 시절 재판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두 사람이 과거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사진과 고인이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와 해외 출장에 동행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그제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육군 3사단은 이른바 백골부대로 알려진 최전방 부대로 윤 후보는 비무장지대 내 관측소를 둘러보며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장병 여러분들께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합당한 그런 처우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저희도 다하겠습니다. 안보 메시지를 강조한 윤 후보. 그런데 정작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복장 때문인데요.
사단에서 제일 들어오신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여기 뭐 우리 위문도 많이 왔었는데 현재 후보님께서는 남방 한계선상 GOP 대대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학골사단 하면 파이팅 합시다. 네, 학골사단 파이팅! 네, 보신 대로 윤 후보는 방문 당시 전투복 상의와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했습니다.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복장을 했는데요. 유엔군 사령부는 비무장지대 내 민간인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53년부터 군 병력에 대해서만 군대식 복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민간인은 전투복을 착용할 수 없는 것인데요. 군인과 혼동할 수 있는 군사경찰 완장 등의 착용도 금지됩니다. 유엔사 측은 이례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군인과 민간인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모든 접근을 통제한다는 정전협정 10조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윤 후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부대가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 아니라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엔군 사령부의 사령관은 폴 럭해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전방부대 시찰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박병석 국회의장도 윤 후보와 같은 날 같은 지역의 육군 6사단 전방 관측소를 방문했고요.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 역시 백골 부대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처럼 전투복 상의와 완장을 착용했습니다. 여기에 오니까 참 오늘의 우리나라 발전이 있기까지 우리 장병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노고가 없었다면 이런 우리나라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새삼 듭니다. 이렇게 최전방 부대를 방문하는 정치인들의 전투복 착용 선례가 많았던 만큼 유엔사 측이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 유엔사 측과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도 국방부와 협의를 거쳤다며 무엇이 정전협정 위반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갔는데 거기서 협조 요청을 한 대로 따랐고,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뭐가 위반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 선거 기간 정치인들의 부대 방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를 당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는 또 말실수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준석 대표는 뭐 불편한 심정을 계속 또 토로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러난 다음에 아예 말을 딱 끊는 게 아니고 얘기는 계속 하는데 보고를 믹서기에 갈았다는 표현은 뭐 뜻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보고를 조리할 때는 뭐 알이나 내장 같은 거에 독이 들어있으니까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다 집어넣고 갈아버리면 이거 어쩌란 말이냐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라고 하는 표현은 일전에 썼었어요. 조심해서 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전문가가 후보의 언행,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잘 보좌해서 가야 한다.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이 이 경선 시기 전에 경선 시기죠. 김건희 씨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나 줄리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후보 부인이 저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언론 인터뷰하면 안 된다. 저런 법이 없다. 이렇게 또 일침을 놨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라는 게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조심조심 다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미 얘기했었고, 예. 자 이제 믹서에 갈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독을 분리해내지 못했잖아요. 예. 못 먹게 돼버린 음식이다.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완전히 버려버린다. 예, 비판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네. 보고 요리는 뭐 혼자서 다 하는 줄 아느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예. 비유를 자꾸 쓰던데 무슨 보고 뭐 요리사 이야기하면서 근데 보고 요리사는 뭐 아주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함부로 칼 들이대지 말고 하라 하면서 믹서기에 갈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보고 요리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최고위원회도 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 쪽이고 그렇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네. 윤 후보 쪽이고 서로 이제 나누는 예.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거는 사퇴를 하셨는데 네. 윤 후보가 뭐라고 합니까?라고 하는 걸 자꾸 물어보는데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뭐 연락 없었다. 네. 전혀라는 예, 전혀. 네. 그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좀 서운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서운하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예. 사실은 어제 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 이 상대는 조수진 전 이제 공보 단장처럼 되어 있었지만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공보단장이 공보단장이 이 윤 후보와 어떤 상의를 했는지, 어떤 명을 받았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선대위에서 빠지지만 예. 그래서 우리 당이 만약에 대선에서 잘못된다면 나도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책임이 있겠지만 예. 사실 선거의 무한 책임은 후보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제 윤 후보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고 봐야 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수진 공보단장이 그런 언행을 한 것도 뭐 이제 이 대표 입장에서는 항명을 한 것도 사실 이것은 좀 윤 후보가 조장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윤 후보는 첫날에는 상황 파악 못했습니다. 예. 이거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죠. 하는 얘기를 하다가 상황 파악된 다음 날은 두 사람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조 단장은 예. 당대표실로 달려갔어요. 사과한다고. 안 만나고 기자회견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 이 조수진 단장이 계속 윤 후보의 뭐 이제 여러 가지 속내를 회의에서 전달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위계상의 좀 심각한 문제로 이 대표는 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조수진 전 단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윤 후보 측에 또는 윤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도 들리는데 사실 또 수습 과정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선대위원장한테 다 모든 걸 일임했다. 그분이 그렇죠. 잘 알아서 하실 거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그립을 더 좀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와라 이런 설득은 없으셨나요? 그러게 뭐 정치인이 한번 선언을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번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나 스스로도 내가 그런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했어요. 네. 글쎄요. 윤석열 후보가 뭐 바쁜 후보의 일정이 따로 또 있으니까 네네. 소화하기가 좀 벅찰 건데 그래도 둘이 만나서 뭔가 해결책을 빨리 모색하는 게 나은 건지 네.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냥 떠밀어 놓고 자기는 후보로서의 행보를 계속하는 게 나은 건지 조금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쉽게 던져주고 그냥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긴 네네. 합니다. 뭐 이 후보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옹호론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2달 반여 남았거든요. 매일 일정을 이제 촘촘하게 가야 되는데 예. 조직 내부에서 뭐 분란이 벌어졌든 갈등이 있든 이 모든 것은 선대위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선대위에는 지금 가장 그럼 높은 정점이 누구냐? 총괄 선대위원장이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자, 이거 내가 맡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일임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제안한 것처럼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오찬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났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번복하고 다시 선대위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선을 그었는데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른바 윤핵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이 사단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선대위 내에서는 지금 2달 반 달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합류 안 할 듯 하다가 울산회동에서 전격 합류를 했고 그다음에 18일 만에 또 이렇게 뛰쳐나가면 들어와도 문제다. 이준석 없이 가자. 지금 이런 기류도 나오고 있다는 취재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자유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뭔가 오늘 임태희 총괄 선대 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총괄해서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어떤 체제가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제 본부별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한 자리에 모여서 움직인다. 그러면 선대위를 개편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금 갔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처음에 출범했을 때 메머드 선대위다. 전 의원이 다 보직을 하나씩 맡았다. 근데 일정 기간이 흐르니까 후보만 보이고 선대위는 안 뛴다. 왜 안 뛰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동성 얘기가 나오고요. 리모델링을 하고 별동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메머드가 코끼리고 오늘은 또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별동대가 오늘은 이제 기동 헬기라는 표현으로 김종인 위원장에 비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적어도 민주당 메머드 선대위에는 내부는 없었어요. 후보는 열심히 뛰는데 뛰는 의원이 안 보인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냐? 정지해 있는 거 아니냐? 움직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내부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민주당과 다르지 않게 김종인식 리모델링은 불가피해 보이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좀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뭐 윤 후보가 얘기한 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강한 그립이라고 하니까 아마 골프 용어인 것 같습니다만 꽉 움켜쥐고 장악력이죠. 뭐. 꽉 움켜쥐고 잘 하실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북대 강연에서 이제 역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누죠.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잘 도와드려야 된다는 취지였다라는 게 이제 해명인 것 같습니다. 그 해명이 우선 저건 이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호남 두 번째 방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 개사과 이제 무리가 빚어졌던 상황에서 사과를 하러 본선 주자가 되고 처음 갔고요. 두 번째 가는 겁니다. 경제 행보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여러 수소 경제라든가 이 호남의 경제를 좀 살리겠다. 근데 전북대 학생이 질문한 건 이겁니다. 자, 자유주의 정당인데 이 국민의힘이 자유를 강조하죠. 그런데 지금 N번방 방지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은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들어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자, 그래도 이게 디지털 성범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사회적 차별은 근절시켜야 되지 않느냐.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예를 들면 이 젊은이들 걱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쓰는 메신저 검열당하는 거 아니야? 그럴 일 없다라는 얘기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정의를 하면서 자 극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못 느낀다. 이게 고대 사회는 그랬다. 중세 봉건 사회는 그랬다. 이거는 좀 맥락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복지국가와 심지어 이번 정부는 선도국가를 얘기하고 있고 선진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극빈하고 그리고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이 자유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저 표현이 등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저런 표현을 저기서 쓰면서 이 답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확하게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 법안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됩니다만 장황하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자초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이 뭐랄까요 이 윤석열 후보식 화법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실 또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개발 과정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당해 가지고 더 가난한 지역으로 나름대로 차별받아 왔다라는 것 때문에 윤 후보가 직접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과거에도 했었죠. 그리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한 해명이 뭐냐 하면 자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극빈하고 못 배우면 자유의 필요성도 못 느끼니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일정 정도의 교육을 국민들에게 시켜줘야 하고 그 경제적인 지원도 해야 한다. 이 얘기 맞죠?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한 두세 기 전 국가론입니다. 국민국가론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복지국가론, 선도국가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의무교육 안 시킵니까? 경제 지원 안 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해주자,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여야 후보가 다 하고 있는 와중에 저 극빈과 못 배운 그 대상은 지금 어느 국민을 지칭하는 것인지 물음표가 막 찍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에서 특히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자꾸 핵심 메시지는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꺼내지를 못하고 다시 빙빙 돌다가 실수가 나오니까 이번에도 또 김건희 씨 허위 이제 학력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데 이제 영분이라는 단어 안 쓰겠다. 그거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 안 쓰겠다. 그리고 뭐 등판 안 할 것처럼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극도로 정치를 싫어한다. 등판할 계획이 애초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자, 취임식 때나 나올 거다. 당선을 전제로 하고 그럼 선거운동 때는 부부동반 모습은 볼 수 없다는 것인가? 그것도 좀 이상하다. 이걸 또 이제 과거에 이제 박원순 시장식 이름을 굳이 끌어다가 또 강난이 여사 이름도 이제 거론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게 가능하냔 말이죠.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뭔가 동행해서 행사를 가기 전에 먼저 그럼 배우자 의혹부터 해소하시죠 그랬는데 사과를 내놨어요. 이 해명과 사과를 내놨으면 그 사과에 대한 대책과 조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정상화시킨 다음에 국민 다수가 이 진정성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하고 납득을 해야 그 다음에 행보가 가능하잖아요. 거기까지 만들어 놓는 게 과제예요. 지금 이제 잃은 점수를 복구해서 제로 베이스로 올라오는 게 큰일인데 문제는 애초에 나올 생각이 없었다. 그럼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말자. 제2부속실을 폐지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했냐면 그 비서실에서 해외 순방관광 할 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 비서실이 영부인과 관리까지 하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건 또 옳은 방법이냐. 감론을 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좀 부인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참신할 수 있지만 의혹이 이렇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 영부인 없앨래요. 제2부속실 없앨래요. 그럼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는 건지 배우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나름대로 힘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은 개발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이 안타깝게도 숨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겉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특검 얼마든지 하자 그러고 민주당은 시간 슬슬 끌고 이중 플레이하는 것 같다. 좀 나와라 이제 특검 자리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 얘기는 양쪽 다 하고 있죠. 서로 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강력하게 여러 차례 특검으로 가자고 얘기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당은 우리는 이미 특검법까지도 제출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부산저축은행 문제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당의 요구도 다 반영을 해서 다시 법을 발의할 생각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여당도 특검에 대한 입장은 확실히 밝혔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새로운 특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설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은 상설 특검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 인정한다. 그리고 법안 다 내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장면 들어보시죠. 들어볼까요? 제가 한때 이제 지휘하던 그 부하 직원들 중에 한 명이고 어쨌든 이 수사 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돼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지요. 안타깝고 정말 이제라도 편히 쉬시길 바라고 또 가족들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위로 말씀을 드리는 외에는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상황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벌써 세 번째 극단적 선택 시도가 나왔는데 이호준 원내대표에게 민주당판 특검법 발의를 요청할 생각 없으신가요? 그건 이미 요청했습니다. 특검법 발의를 요청했다고요? 네,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테니까요. 어쨌거나 대장동 수사는 꼬이게 생겼고 야당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계속 있어야 그 윗선이까지 수사가 이룰 수 있겠느냐. 빨리 뭔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대선 과도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요? 일단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소속됐었던 전직 본부장, 유한기 본부장 또 이번에는 이제 개발 제1처장이죠. 이런 분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공공 영역에 이제 어찌 보면 참고인 또는 이제 피의자 2명의 사망은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인 건 명확해요. 예. 야당은 바로 공세에 들어간 것이 자 몸통 윗선을 수사 못하고 깃털만 자꾸 뽑다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만 압박을 받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하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재명 후보에겐 악재인데 문제는 또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의 문제를 계속 제기합니다. 오늘 뭐 조응천 의원만 해도 검사 출신이고 나도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봤던 출신이다. 그런데 그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더라. 이 평범한 사람들이 견디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찰로 화살이 또 가고 있어요. 검찰은 난감합니다. 수사는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미궁에 빠지는 상황이에요. 특검으로 빨리 안 가면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실체를 밝히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기 어렵거나 혹은 국민들이 이제 불신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상설특검 그리고 국민의힘은 특별법 지금 이것을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은 둘 다 우리가 양비론 얘기를 이제 가끔 합니다만 여야 모두 불신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야 모두 개입돼 있거든요. 그렇죠. 법조 카르텔이라든가 50억 클럽은 야당 쪽이 좀 불리한 사안이고 공사 쪽에 이 상한선을 왜 이걸 캡을 닫지 않았느냐. 이건 지금 또 이제 성남시까지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는 쪽이 먼저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의혹 관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은수 PD입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이 발단입니다. 스스로 도박꾼으로 지칭하고 돈을 땄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듯한 내용. 또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마사지 가게를 가지 말라는 내용까지 이 후보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작성됐습니다. 여기에 도박해서 딴 돈으로 유흥업소를 다녀왔음을 암시하는 글까지 발견됐습니다. 불법 도박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된 이유입니다. 이 후보는 도박 의혹을 빠르게 사과하면서 성매매 의혹은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뉴이처 제작진은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위해 문제가 제기된 경기 성남시 정자역 일대 마사지 업소를 취재했습니다. 이 씨가 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이미 폐업한 상황. 5월 한 말경에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건물주가 그게 법적으로 강제 폐거시킨 거예요. 임대료가 좀 밀려서. 그렇다면 해당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했던 곳일까? 인근 마사지 업체 등 상점들을 두루 취재했지만 확실한 답변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바깥에 우리는 모르죠. 이 씨의 입장은 어떨까? 이 씨가 재직 중인 사모펀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씨는 논란이 불거진 뒤 출근하지 않고 있고 이 후보는 아들이 휴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 씨의 거취 문제를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안 했죠. 이 사건 나면서부터 안 나왔습니다. 그걸 저희 생각해 봐야죠. 내가 출근 안 하면 어떻게 저희가 당연히 사표 내지 않겠습니까? 이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상습 도박은 물론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언론인 등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법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헌법재판소 심리가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달 초 회계사 김경률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0월 자신의 개인정보를 받아갔다는 겁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각자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이런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통신조회는 특히 지난 4월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관용차를 제공한 이른바 황제의전 논란을 보도했던 언론사에 집중됐습니다.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에 이어 최근엔 야당 의원들도 통신 조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시민단체도 불법 사찰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황제의전 장면이 담긴 CCTV가 기자에게 유출된 의혹을 내사하면서 해당 기자의 통신 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도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영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등 개인정보를 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든 통신사든 정보의 주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통신자료 조회 이유 등 상세한 사건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들도 통신자료 조회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YTN 법조팀 기자들이 각자 통신사에 확인해 본 결과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다양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수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인권위는 통신자료 조회가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그쳤고 2016년에는 해당 법조항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묵은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 논란은 5년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야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재작년 4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식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글이었는데 파문이 커진 뒤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의 막말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게 모멸감과 폭언을 하는 모든 이들 전부 법적인 조치와 정의적인 조치 전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유가족들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로 참여한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차 전 의원이 각각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쓴 단어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글이 언론에 보도될 거란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유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차 전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차 전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TV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차 전 의원 측은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 거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즉시 항고마저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차 전 의원 측은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상황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노동과 가정의 복지, 돌봄 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미흡했다.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코로나19 때
돌봄 서비스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사실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또는 노인이 있거나 장애 가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가 안정되게 계속 제공이 되어야만 그 가족은 일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그런 관련된 돌봄 서비스를 또 넉넉히 받을 수 있는데 일을 못 나가면 그게 안 되죠. 그러면 또 돌봄 서비스 하는 분들은 일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무너져 내린 거죠. 보십시오. 일을 중단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30%가 일거리가 없어서 중단한 적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중에 코로나19 때문에 겁이 나서 자발적으로 중단한 분도 한 3% 정도는 되는군요. 코로나19로 일도 줄고 급여도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나 보죠. 일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급여가 줄었습니다. 이건 요양보호사, 아이 돌보며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들 주셨습니다. 자, 돌봄 노동자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거리가 있다 없다 하는데 없으면은 부분적으로 실업자로 인정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건강 챙겨달라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돈을 하나도 못 벌거나 이게 너무 불안하다. 기본급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 방역 물품들, 마스크 같은 것도 다 본인이 사서 쓰는데 이런 거는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역시 제일 잘 돼 있는 돌봄 시설이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 말이죠. 좀 늘려달라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돌봄 노동자들이 안정돼야만, 그분들이 뭔가 좀 편안해야만 우리도 편안할 수 있다. 좀 지원 좀 해달라. 그다음에 역시 그분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노동 조건 이런 것들 해주고 기본임금이나 추가 수당도 좀 지급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봄 노동자의 노동 여건이 나아져야 돌봄의 질도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책임을 져야지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이나 과중한 노동에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과거 SK실트론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한 사익을 누렸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2017년 SK는 LG 등으로부터 반도체 소재 생산업체인 실트론의 지분 70.6%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같은 해 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4%를 인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SK가 실트론의 전체 지분을 사들일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인수를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SK는 실트론 기업 가치가 1조 1천억 원에서 2020년엔 3조 3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총수 본인이 직접 설명하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요? 공정위는 3년간의 조사 끝에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를 위법 행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히자 SK는 이사회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 내렸습니다. 또 SK가 사업 기회를 양보하면서 최 회장은 2천억 가까운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이익이 사업계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주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 각각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K는 제재 결정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내년 단독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이 7.36%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크게 오르며 내년 세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휴 때보다 뜨거웠던 올해 부동산 시장.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오름폭은 정부가 산정하는 주택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 지난 201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표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적용된 데다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봤을 때는 서울이 10.56%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 10곳 모두 이곳 서울에 위치했는데요. 1위는 제 뒤로 보이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 집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은 311억 원, 1년 만에 15억 7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전국 토지 공시가도 지난해보다 10%나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는다는 점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내년도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내년에도 보유세 그 외에 건보료 등등의 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를 줄이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세부담을 줄일 대상과 경감 수준, 효과 등을 검토해 내년 3월 말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형벌이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9살 양모 씨. 대전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 치료와 신상 공개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지난 6월 양 씨는 대전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아기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양 씨의 잔혹한 범행으로 아기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한 정황이 없고 유년기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한 학대 범죄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중형을 내려야 하지만 양 씨의 생명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만한 정당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병력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기 친어머니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 회원들은 앞서 정인이 사건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것처럼 치밀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감형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아이를 죽이는데 이 힘없는 아이를 죽이는데 얼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은 1심 재판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또 공익제보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달려온 걸 보면 큰 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거기다가 청탁금지법도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정신없이 어떻게 보면 달려오셨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최근에도 이제 결과를 발표하시기도 했는데 청렴도를 측정하는 그 체제 또는 방법 자체를 갖다가 개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권익위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이제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청렴도 측정은 국민들, 민원을 경험한 국민들 한 14만 5천 명, 그리고 공직자 한 6만 명, 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청렴도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고 내부 청렴도는 공직자가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부패 방지 시책 평가라고 공공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렴도가 너무 지나치게 설문 위주로 인식 위주로 이렇게 측정을 한다라는 일부 기관들의 이제 그동안 불평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렴도를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함께 평가를 하고 부패 방지 시책 평가로 이제 상징되는 객관적인 지표,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이것을 이제 동시에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내년에 바뀝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구체적인 사례로 좀 한 번씩 궁금한 것들을 여쭤본다면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뭐 최근 계속 그랬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이제 청탁이나 또는 부모 찬스를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들도 사회적으로 컸는데 예를 들면은 청와대에 이제 수석을 맡고 있는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가 취직되면 아마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청탁방지법에 문제가 됩니까? 네, 사실 그 사안은 좀 안타까운 가족 사연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은 이 공직자에 대해서 민간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같이 공직자의 가족이 민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간인이 민간에 청탁을 하는 것은 법의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맹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권익위에서는 공직자가 민간의 영역에도 청탁하는 것을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을 뭐 이 사건 이전에 훨씬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또 하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고급 승용차를 계속 빌려서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제 송치가 되는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뇌물죄 같은데 뇌물죄에서 빼서 저쪽에 청탁금지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살짝 처벌 강도가 약한 쪽으로 맨날 빼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수사의 어떤 기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탁금지법과 뇌물죄는 조금 규율 대상이 다른데요. 뇌물죄의 경우에는 금품을 수수할 때에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대가성을 이제 사실상 입증하기가 좀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성 없더라도 이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이제 그 자체를 사실상 규제를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안의 경우에는 물론 아직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만 아직 여전히 일부 정치권이 이런 그 청탁금지법의
이런 좀 규정이나 이런 것을 이제 좀 약간은 일탈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위공직자나 선출직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규범성에 대한 좀 교육이라든지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방법을 권익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또는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의 취지는 어차피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그동안에 관행으로 돼왔던 온정주의에 의한 거라든가 잘 아는 사이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못을 박는 건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이제 확 터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썼어야 되는 건데 친하다고 그냥 막 봐주면 어떡하냐. 그거 갖고 이제 논란이 한번 있었던데 직접 등장하시니까 잠깐 보시죠. 예.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고 하여 친구, 동창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자신의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오직 이재명 지사 구하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김영란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를 신뢰를 얻겠다고 그러세요? 본질 훼손이 행정에 의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고 투명성입니다. 공정성이고 누가 가도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룰로 적당히 하셔야죠. 예. 위원장께서 직접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으셨군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렇게 공격이 들어왔는데 다시 저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 질문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친구나 동창의 경우에 이런 무료 변론을 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 통상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변호사 시절에 무료 변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웠거나 지인의 경우에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요건을 따져봐야 된다. 요건을 따져봐야 그래서 된다. 청탁금지법에 보면 이 무료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들이 있습니다. 사회상규라든지 뭐 또 동창이나 가까운 사이의 경우에 이제 일정한 요건 하에는 청탁금지법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 취지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거두절미하고 제가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사실상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는 요건을 검토해봐야 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사실 농민들 또 축산 농민들에게서는 뭐 정말 그동안 그냥 늘 바라던 수건 사업입니다만은 국회에서 일단 받아줬습니다. 뭐냐 하면은 선물 가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넘으면 그거는 잘못된 선물이다라고 하니까 뭐 연휴 때 하다못해 사과든 그게 뭐 한우 갈비든 간에 좀 이렇게 매출이 오를만 했는데 매출이 안 오른다라고 해서 계속 문제를 삼아왔는데 이번에 내년 설부터는 좀 바꿔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시적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거만 살짝 한번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걸로. 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 물가가 오를 때마다 결국은 물가가 그동안 많이 바뀌어서 물가 인상에 따라서 또 가액을 높입시다 그럴 수도 있고 국민권익위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청탁금지법에 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에게 금품 수수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선물, 농수산물 선물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라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무 관련성이라면 민원을 낸 민원인에게 그 공직자, 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맞지는 않는데 이 법이 일반 국민들의 선물 가액 기준을 마치 정하는 것처럼 사실상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 업계가 너무 그 소비에 굉장히 자기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호소가 많았고요. 국회에서 아마 이 점을 이제 고려를 해서 입법 정책으로 추석이나 설명절에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조정하는 이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그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조금 명절에 높이겠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잘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얘기한 뇌물이나 이제 청탁금지 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걸 커버하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5월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단계는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년 5월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 통상 법 시행 직전에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번의 법은 워낙 처음으로 제정법이고 또 200만 공직자들의 적용이 되는 굉장히 또 엄격한 법이기 때문에 좀 더 공직사회에 이 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이 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계도 기간을 많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올해 12월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 예고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차관회의,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령을 12월 내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 2월까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마련을 해서 전국 각급 기관에 다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모든 공공기관의 위원장이야 모든 직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시행 전에 적어도 2번 이상은 교육을 좀 받도록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활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하는 것 저희가 이제 지켜를 봤습니다만은 뭔가 이게 행정도 디지털 플랫폼을 제대로 갖추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권익위원회는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야 양쪽 후보들이 두 분 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하겠다라는 이런 공약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 디지털 정부의 시스템이 구현이 되는 것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라는 이제 정부 포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해에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 평균 1,000만 이상의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국민의 5분 중에 1분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 셈인데요. 그러면 한 해 1,000만 건의 이 빅데이터가 이제 정보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권익위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느 부분이 가장 불편하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합니다. 제도 개선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기관에 권고를 해서 실제로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국민신문고인 저희 또 국민생각함이라는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이런 의견을 제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국민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이 제안하시는 그런 내용이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정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정부 기관 내에 이제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다 묶어져 있고 국민신문고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부처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이나 제안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걸 현실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만드는 게 디지털 정부의 개념인데 그 시스템이 현재 이제 권익위에 구현이 되고 있고 그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정부 부처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군요. 네, 저희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 그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요소수 같은 그런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요소수가 좀 부족하다, 사기 힘들다 하면 그게 신문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고도화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불만을 초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제 사전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하실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이 써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000명대로 증가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1,000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가 계속되면 내년 1월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주말 효과가 줄어드는 주 중반에 접어들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7,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인 수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하면 400명 가까이 줄며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63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경신했고 사망자도 8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하루 사이 7명이 추가돼 모두 234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중환자 병상은 포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전까지 매주 15%에서 20% 가까이 증가하던 추이와 비교할 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이번 주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주 정도의 상황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주의 확진자 규모와 그리고 이 고령층의 비중, 중증화율 등이 어떻게 변동되는지가 향후 전체 유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지속될 경우 내년 1월 말 확진자 수가 하루 4,700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질 경우엔 확진자가 8,400여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 유행이 크게 반영된 수치는 아닙니다. 당국은 만약 오미크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병상 10,000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 방안도 내놓았는데요.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병상 대책은 하루 확진자 10,000명에 대비해 짜였습니다. 우선 다음 달 추가되는 병상은 중환자를 위한 병상이 1,500여 개, 입원 환자를 위한 병상이 5,300여 개입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 2,400여 개까지 더하면 10,000개에 가까운 병상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내려진 행정명령을 이행해 병상 2,000여 개를 확보합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중증과 준중증 병상 622개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3차 접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1월 말 중증화율 2.5%를 가정하더라도 하루 1만 명 확진자가 반복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 같은 일부 공공병원은 병원을 통째로 비워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바꿉니다. 또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해 병상 3,000개를 확보하고 일부 병상은 투석이나 분만을 위한 특수병상으로 할당할 계획입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격리 생활을 하는 생활치료센터도 대학 기숙사나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해 병상 2,412개를 추가합니다. 문제는 의료 인력입니다. 추가된 병상을 운영하려면 의사 100여 명과 간호사 1,100여 명 등 의료 인력 1,200여 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입 군의관이나 공보위의 훈련을 위해 중증 병상에 투입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군의관을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임시직을 계약한다라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에는 지속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중환자실에 머무는 최대 기간을 20일로 제한해 격리를 해제해야 하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가난하고 못 배운 것과 자유의 인식에 대해서 발언한 게 문제가 됐다고 전해드렸죠. 7419님, 돈 없고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이런 사람은 자유를 마저 누릴 수 없다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0941님, 윤석열 후보님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니 국민들을 너무 얕보는 것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됐던 공직자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습니다. 0277님, 대장동 때문에 소중한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특검 빨리 합시다 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제리근님, 50억 클럽 수사는 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곽상도 전 의원 영장 기각 이후 소식이 없네요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